안녕하세요. 별과침묵TV입니다.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무엇인지 별과침묵이 읽었던 시사인 기사를 통해 알아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털에서 보는 기사는 어떤 사건의 한 부분만을 보여줘서 전체적인 이해가 어려운데 시사인 기사를 읽으면 인과관계를 좀 볼 수가 있어서 매일 기사 한 편씩 요약 정리하며 읽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협업적 성착취의 일부이며 텔레그램이나 SNS를 이용하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당시 덩키라는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곳에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빌라 창고에서 6살 여자아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성폭행 흔적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포르노를 보고 충동을 못 이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로 랜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하던 시대에서 어디에서나 휴대폰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진화했으며 누구나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해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면웹, 딥웹, 다크웹으로 나눌 수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공간이 점점 접근하기 힘든 다크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악마가 아닌 숱한 성착취 범죄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대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N번방 가입자는 생산, 유통, 참여, 소비에 협업적인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입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A라는 1995년생 남자인데요. 서울에 거주합니다. 지난해 9월 텔레그램에 대한민국 창녀라는 채팅방을 개설했고 일반인 성행위 동영상을 80개 게시했습니다. 채팅방에는 8,000명이 있었습니다. 분명 야동과는 다른 영상이며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하여 배포하였으며 심각한 성착취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 삭제를 요청했으나 다른 노출 영상을 보내주면 보여준다고 협박합니다. 생산자 B는 1994년생 대구 남자로 16살 여성과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46명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347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동영상을 사겠다는 C씨는 1983년생 경기도 남자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하였습니다. B는 C에게 7,482개의 동영상을 문화상품권 15만 원에 팔았고 B는 그러한 동영상 15,367개를 팔아 816만 원을 벌었습니다. 생산자 D는 1993년생으로 17세 여성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요구하며 4만 원짜리 기프트콘을 주겠다고 합니다. 채팅 중에 미성년자인 걸 알게 된 D는 기프트콘을 보내려면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부모의 이름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계정을 찾아 피해자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그 사진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소변을 마시는 동영상을 요구합니다. 생산자 E는 경기도에 살며 1990년생 남자입니다. 능욕 사진을 만드는 것을 즐기는데 자기가 아는 여자가 많다는 우월감에 우위를 지키려고 10년지기 여성의 실제 사진과 영상, 샤워하는 영상과 속옷 사진을 게시합니다. 다음 사례는 성착취 영상은 이 생태계 공통화폐로 입장권처럼 작용합니다. B씨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347개를 만들어 진입하며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를 오갑니다. 15,367개를 모아 기업적인 수준이 됩니다. 아무런 조정자 없이도 텔레그램에서 원활하게 활용을 하며 진입 후 더 위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영상을 생산합니다. FC는 음란물과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1991년생 남자입니다. 중국 해킹 조직을 통해 피해자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피해자 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무단으로 유포합니다.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쓰는 회원에게 선물로 제공합니다. 소비자에는 적극적 참여형 소비자와 단순 소비자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여성의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가 공개되어 성희롱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성착취는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소비자가 서로 경계 없이 넘나들며 범죄를 쌓아 올립니다. 그들은 변명합니다. 여자애가 만나자고 했다. 영상만 소개했고 댓글만 달았다. 보기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 김학균 연구원은 디지털 성착취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면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형,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유포형, 영상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댓글을 달거나 추가 범죄를 부추기는 참여형, 그리고 가해 인식도 없이 공범이 되는 소비형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 기준조차 없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를 다루나 디지털 성범죄는 신체를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접근, 성학대, 영상유포, 적극 참여를 각기 다른 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조각에 대해서만 처벌을 당합니다. 각각과 박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하여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각각과 박사는 분산된 성착취 생태계를 수직 계열화하여 제작과 유포를 직접 하였고 여러 유형의 가해를 모두 한 곳에서 하는 대기업 형태였습니다. 조주빈의 신상 공개를 보고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경악, 분노한 일반인의 모습과 조씨의 실제 모습에 놀라며 가슴을 졸이는 공범들, 그리고 또 그를 멍청하다고 비웃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인터넷 세계, 독자적인 생태계, 분절된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면앱은 우리 다수가 사는 세계, 메일과 검색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말합니다. 소란의 텀블러,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되는 곳이고 돈을 벌어야 하는 플랫폼에서는 배척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딥웹은 구글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온라인 공간으로 도서관 학술 DB, 회원제 운영 카페, 수사기관이 서버를 쎄가면 쉽게 증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딥웹은 익명성에 기댄 가면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크웹은 접속하는 개인, 사이트 서버까지 3중, 4중 우회하며 위치를 감춥니다. 편의성과 속도가 떨어지나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다크웹 접속자들은 조주빈의 금방 거래 시도를 미숙한 행동으로 평가합니다. 일종의 홀로그램으로 참석하는 가면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조주빈은 다크웹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조주빈은 잠재적 수용층이 많은 면앱과 딥웹 사이에 쉽게 통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텔레그램의 특징, 대화방 개설 현황을 외부에서 확인 불가하고 길잡이 구실 대화방 링크 공유방이 있고 운영자의 권한이 막강하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강퇴시키거나 채팅방에 초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은 상대방의 신상을 캐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2,900명의 자경단 채팅방에서 성범죄 영상을 구매하려다 신상이 드러난 사람들이 있고요. 비난하거나 낚시용 링크를 보내 접속해오는 사람에게 당신 지인 여성의 사진을 요구합니다. 사진을 보내오면 그 장면을 캡처해서 희롱하거나 상대방의 번호를 추정해서 신상을 텁니다. 텔레그램 딥웹은 무정부 상태로 현재까지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보낸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는 2차 가해가 여전하고요. 더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인식은 디지털 성범죄를 사라지게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 몸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것 같고요. 늘 부모와 늘 소통할 수 있는 관계로 아이의 결핍을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전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고 여성과 남성의 몸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잘못된 성 개념을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책임 있는 성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별과 침묵은 시사인 655호 편집국장의 편지 2016년 그날 이후 디지털 성범죄는 사법적 성착취 엠번방 사건 후에도 수만 명이 낄낄거리고 있다를 참조하였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감사합니다.